불교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방향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상처를 깊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책을 읽지 말라고. 그 말은 거부가 아니라 보호에 가깝다. 사람들은 흔히 책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다. 특히 불교 서적을 손에 들 때 많은 이들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법은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삶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다. 거울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놀라거나 분노하거나 외면하게 된다. 법도 마찬가지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법을 읽으면 오히려 자신과 세상에 대한 오해가 깊어진다. 사성제는 불교의 시작이자 끝이다. 고가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고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고는 끝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끝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것. 이 네 가지는 교과서적인 정의가 아니라 인간이 고통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지도와 같다. 이 지도를 펼치지 않은 채 법서를 읽는다는 것은 방향도 모른 채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고를 싫어한다. 고통을 느끼는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하고 슬픔이나 분노가 올라오면 그것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그래서 법을 찾는다. 마음을 괴롭히는 감정을 빨리 없애고 싶어서,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책을 펼친다. 그러나 사성제의 첫 문장은 고를 없애라는 말이 아니다. 고를 보라는 말이다. 외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분석하거나 미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요청이다. 여기서부터 이미 많은 독서가 어긋난다. 고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법을 읽으면 책 속의 모든 문장은 현실을 피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무상이라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핑계가 되고, 공이라는 개념은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증처럼 사용된다. 자비는 타인을 이해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한 거리두기로 변질된다. 이때 법은 더 이상 길이 아니라 방패가 된다. 서울에 사는 김민수는 그런 독자였다. 그는 회사 생활에서 반복되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지쳐 있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피곤해졌고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불교 책을 더 많이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듯 했다. 세상은 본래 고통스럽고 집착하면 괴롭다는 문장을 읽으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일상은 조금도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동료들의 말과 행동을 속으로 판단하기 시작했고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미성숙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김민수는 자신이 법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무시당할까 두려웠던 불안,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외로움을 그는 고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책을 펼쳤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무상하다는 문장을 되뇌며 느끼지 않으려고 애썼다. 고를 보지 않은 채 고를 건너뛰려 했던 것이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서의 가장 큰 문제는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고통은 제거해야 할 오류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신호다. 몸이 아플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병은 더 깊어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슬픔과 분노, 불안은 잘못이 아니라 메시지다.
그러나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독자는 법을 통해 그 신호를 차단하려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답답함, 변하는 것에 매달리며 생기는 불안,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는 미묘한 긴장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 넓은 고의 스펙트럼을 이해하지 못하면 독자는 자신의 고통을 축소하거나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법은 삶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눈을 가리는 천이 된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으로서 나는 많은 김민수를 보아왔다. 책을 많이 읽지만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사람들, 수행을 말하지만 삶은 더 차가워지는 사람들, 공을 말하면서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해지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다. 다만 그들은 고를 이해하지 않은 채 고를 뛰어넘으려 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책을 읽지 말라고. 그 말은 지식의 부족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라는 조언이다. 고를 보지 않은 채 읽는 법은 날카로운 칼을 눈을 가린 채 휘두르는 것과 같다. 자신을 해칠 의도가 없더라도 상처는 생긴다. 사성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교리를 외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고를 인식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지금 괴로운 이유를 정직하게 바라보다. 그 원인을 타인이나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집착에서 찾을 수 있는 힘이다. 그리고 그 집착이 영원하지 않다는 가능성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기초가 없으면 어떤 깊은 가르침도 공중에 떠 있는 말로 남는다. 이 이야기는 책을 멀리하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결국 삶으로 돌아온다. 법은 종이에 있지 않고 순간순간의 마음 상태에 있다. 고를 외면하지 않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 도망치지 않는 태도 속에서 법은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질문으로 끝난다. 지금 이 마음은 고를 보려는 마음인가? 아니면 고를 피하려는 마음인가? 이 질문 앞에 서지 않는다면 어떤 책도 진정한 길이 되지 못한다. 법은 언제나 약에 비유된다. 그러나 약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병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병의 성질을 모른 채 약을 먹으면 그 약은 치료가 아니라 부담이 된다. 불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마음은 아직 자신의 병명을 알지 못한 상태와 같다. 그 상태에서 법을 읽는다는 것은 약통을 뒤적이며 이것저것 삼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잠시 기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병의 뿌리는 그대로 남는다.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는 고의 원인을 말한다. 고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불공평해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다. 고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변하는 것에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나라고 부르는 것에 안전과 의미를 보장해 주기를 요구하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독자는 법을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외부의 조건을 탓하게 된다. 김민수의 독서가 점점 차가워진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말할 때 늘 상사나 회사 구조를 언급했다. 물론 그것들이 어려움을 만든 요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외부의 평가를 통해 얻고 싶어 했다. 그 집착이 좌절될 때마다 고통이 생겼지만 그는 그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대신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문장으로 마음을 덮었다. 사성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고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고를 회피한 것이다. 고의 원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은 이 지점에서 법을 오해한다. 집착이 고의 원인이라는 말을 듣고 집착을 없애야 한다고 조급해진다. 그래서 또 다른 집착이 생긴다. 집착하지 않으려는 집착이다. 이때 법은 미묘하게 독이 된다. 집착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더 강하게 통제하려 한다. 원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부끄러워하고 분노가 생기면 실패했다고 느낀다. 그렇게 마음은 점점 숨을 쉴 공간을 잃는다. 사성제는 마음을 억누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고의 원인을 알아차리라고 말할 뿐이다. 알아차림은 제거가 아니라 이해다. 부산에 사는 이지은은 한동안 김민수와 비슷한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를 키우며 생기는 분노와 피로를 느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수행이 부족하다고 자책했다. 불교 책에서 말하는 자비롭고 평온한 모습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며 괴로워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이에게 화를 내고 난 뒤 올라오는 죄책감, 좋은 엄마여야 한다는 압박,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하나씩 느껴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고통은 아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좋은 엄마라는 이미지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이 이해는 그녀를 즉시 평온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다. 분노를 없애야 한다는 압박 대신 분노가 생겨나는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법을 읽고도 사성제의 관점이 생기자 책의 문장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서는 흔히 자기계발과 섞인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목표가 생긴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더 강한 자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독자는 법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려 들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긴장을 만들어낸다. 고의 원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의 문제를 단순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섬세하게 만든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말을 분석하기보다 그 말이 건드린 자신의 기대와 두려움을 살펴보게 된다. 상황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반응을 이해함으로써 고통의 밀도가 달라진다. 이것이 사성제가 삶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태도가 필요하다. 바로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용기다. 법을 읽으며 멋있어 보이는 문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문장이 비추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태도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사성제를 깊이 이해하기 전에 더 어렵고 추상적인 가르침으로 도망친다. 그럴듯한 말 뒤에 숨어 자신의 마음을 보지 않으려 한다. 이런 독서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삶과 책 사이의 간극을 넓힌다. 책에서는 모든 것이 공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진다. 책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인정과 안정에 더 매달린다. 이 모순은 독자를 점점 더 냉소적으로 만든다. 결국 그는 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결론짓거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자책하게 된다. 사성제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달이다. 고를 인정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고 고가 멈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이 세 가지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법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다. 책의 문장은 지침이 아니라 공명이 된다. 자신의 경험과 맞닿는 순간 말은 살아난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말한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책을 읽지 말라고. 그 말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낙인이 아니다. 오히려 서두르지 말라는 배려다. 고의 원인을 보지 못한 채 법을 붙잡으면 법은 또 하나의 기준이 되어 자신을 괴롭힌다. 그러나 고의 원인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같은 문장도 자신을 풀어주는 열쇠가 된다. 사성제의 세 번째 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낯설게 느껴진다. 고가 멈출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고통이 너무 익숙해진 사람에게 고통이 끝날 수 있다는 말은 희망이라기보다 의심으로 다가온다. 어떤 이에게는 그 말이 비현실적으로 들리고 어떤 이에게는 위로처럼 들린다. 그러나 사성제에서 말하는 고의 멸은 위로나 낙관이 아니다. 그것은 구조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가능성이다. 고의 원인이 집착이라면 집착이 약해질 때 고도 약해진다. 이것은 논리이면서 동시에 경험이다. 그러나 이 경험은 특별한 상태나 극적인 깨달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고가 잠시 멈추는 그 미세한 틈을 느끼지 못한 채 다시 익숙한 긴장 속으로 돌아간다. 김민수에게도 그런 순간은 있었다. 회의 중에 상사의 말이 자신을 향한 비판처럼 들렸을 때 그는 늘 마음속으로 반박을 준비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문득 그 반응을 잠시 멈추었다. 반박도 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고 그저 가슴이 답답해지는 감각을 느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요함이 있었다. 누군가를 이겨야 할 대상도 지켜야 할 이미지도 사라진 순간이었다. 그 경험은 그에게 혼란을 주었다. 그는 그 고요함을 이해하지 못했다. 책에서 말하는 멸의 상태와 비슷한 것 같기도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책을 찾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그 경험을 설명하는 문장을 찾으려 했지 그 경험 자체를 신뢰하지는 못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독자들이 길을 잃는다. 고의 멸을 개념으로 이해하려 하면서 이미 경험한 멸의 단서를 놓쳐버린다. 사성제에서 말하는 고의 멸은 어떤 특별한 경지가 아니다. 그것은 집착이 잠시 느슨해진 상태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생각, 인정받아야 한다는 요구, 이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는 강박이 잠시 멈출 때 마음에는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이 바로 고가 멈춘 자리다. 그러나 이 공간은 매우 섬세하다. 이름 붙이려는 순간 다시 개념이 덮인다. 그래서 고의 멸을 이해하지 못한 독서는 쉽게 환상으로 흐른다. 평온한 상태를 목표로 삼고 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을 실패로 판단한다. 이때 법은 또 하나의 이상이 되고 현실의 자신은 늘 부족한 존재가 된다. 고의 멸은 도달해야 할 이상향이야.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지은은 아이가 잠든 밤, 혼자 앉아 하루를 돌아보며 이런 경험을 했다.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와 짜증이 여전히 몸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그저 숨을 느끼며 오늘 하루 자신이 얼마나 애썼는지를 인정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고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괴로움의 중심은 흐려졌다. 그녀는 그날 이후 고의 멸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라 괴로움에 끌려가지 않는 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책에서 말하는 열반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현실에서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아주 일상적인 장면 속에서도 이미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이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환이 필요하다. 바로 결과를 붙잡지 않는 태도다. 고의 멸을 경험하려는 욕심은 또 다른 집착이 된다. 평온해져야 한다는 목표는 평온하지 않은 지금을 부정하게 만든다. 이 미묘한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독자는 고의 멸을 추구하다가 더 큰 고를 만든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서는 종종 깨달음을 상품처럼 만든다.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고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비교한다. 그러나 고의 멸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경험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남의 이야기로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지점에서 법은 다시 한번 위험해진다. 고의 멸을 설명하는 문장들이 현실의 고통을 무시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독자는 자신의 상처를 억지로 덮는다. 괴로워하면서도 괴롭지 않은 척하고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다고 말한다. 이것은 멸이 아니라 부정이다. 사성제는 부정을 가르치지 않는다. 고의 멸은 고를 충분히 본 사람에게만 의미를 가진다. 고를 겪지 않은 사람에게 멸은 공허한 말이다. 그래서 사성제는 항상 고에서 시작한다. 고를 건너뛰지 않고 고를 통과할 때만 멸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 순서를 무시하면 독서는 다시 관념으로 돌아간다. 김민수는 점점 자신의 독서 습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득 책을 덮고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았다. 나는 지금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이 문장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괴로움을 이해하기 위해 이 문장을 읽고 있는가? 이 질문은 그에게 불편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숨통을 틔워주었다. 사성제의 세 번째 진리는 희망의 선언이 아니라 방향의 확인이다. 고가 멈출 수 있다는 것은 삶이 통제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이해다. 이 이해가 생기면 삶의 무게는 조금 달라진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문제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시 독서로 돌아온다. 고의 멸을 이해하지 못한 채 법을 읽으면 독자는 문장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고의 멸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문장은 점점 가벼워진다. 필요할 때 펼치고 그렇지 않을 때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책은 더 이상 구명줄이 아니라 길동무가 된다.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남기는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 이 순간, 나의 고통은 정말 사라져야 할 적인가? 아니면 이해받아야 할 신호인가? 이 질문을 품을 수 있다면 고의 멸은 이미 멀지 않다. 그리고 그 질문을 품은 채 책을 읽을 때 법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 사성제의 네 번째 진리는 길에 대한 이야기다. 고가 있고 그 원인이 있으며 고가 멈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다시 조급해진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성제에서 말하는 길은 목표를 향한 질주가 아니라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에 가깝다. 팔정도라는 말은 종종 규칙처럼 들린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는 문장은 쉽게 도덕적 명령으로 오해된다.
그래서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자는 이 길을 또 하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평가하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이 길은 자신을 단속하기 위한 채찍이 아니라 고를 키우지 않기 위한 삶의 흐름이다. 김민수는 팔정도를 읽으며 처음에는 부담을 느꼈다. 바른 말이라는 문장을 읽을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말을 후회하며 살아왔는지가 떠올랐다. 바른 생계라는 표현 앞에서는 자신의 직업 선택이 옳은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다시 자신을 재단하고 있었다. 길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결과만 바라보다 있었기 때문이다. 사성제의 관점에서 길은 고를 줄이는 방향이다. 말이 고를 키운다면 그 말은 바르지 않다. 생각이 고를 증폭시킨다면 그 생각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기준은 매우 단순하지만 동시에 매우 섬세하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괴로움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 이해가 없으면 팔정도는 삶을 더 무겁게 만든다. 이지은은 아이와의 갈등 속에서 이 길의 의미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녀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오곤 했다. 그 말 뒤에는 늘 후회와 자책이 남았다. 어느 날 그녀는 말하기 직전에 자신의 몸을 느꼈다. 숨이 가빠지고 어깨가 긴장되는 감각을 알아차렸다. 그 순간 그녀는 말을 늦췄다. 완벽한 말은 아니었지만 고를 덜 만드는 선택이었다. 그 경험은 그녀에게 길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바르게 말한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남기는 여운을 살피는 것이다.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행동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 뒤에 따라오는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것이다. 이때 길은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 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서는 길을 목적지로 만든다. 언젠가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상태를 상상하고 지금의 자신은 그에 못 미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길은 지금 여기에서만 존재한다. 지금의 생각, 지금의 말, 지금의 행동이 고를 키우는지 줄이는지를 보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 지점에서 많은 독자들이 다시 혼란을 느낀다. 이렇게 단순하다면 왜 불교는 그렇게 많은 경전을 남겼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경전은 지도를 설명한 것이지 걸어야 할 대신이 아니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자는 지도를 수집한다. 더 정확한 지도, 더 깊은 설명을 찾는다. 그러나 길은 언제나 발밑에 있다. 김민수는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이전과 다른 선택을 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는 말에 끼어들지 않았다. 정의로운 말을 하려 한 것도 아니고 침묵이 수행이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 말들이 남길 뒤끝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고는 줄어들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팔정도가 삶을 통제하는 규범이 아니라 고를 예방하는 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길은 멀리 있지 않았다. 특별한 수행 시간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의 미세한 차이 속에 있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고의 방향을 바꾼다. 그러나 이 이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좌절을 겪는다. 길을 따르려다 실패했다고 느끼고 다시 자신을 비난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패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보는 것이다. 사성제의 길에서 실패란 없다. 다만 알아차림이 있거나 없을 뿐이다. 고가 늘어났다면
그것을 보는 것이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서는 종종 수행을 경쟁으로 만든다. 누가 더 잘 참는지, 누가 더 평온한지, 누가 더 내려놓았는지를 비교한다. 그러나 길은 비교될 수 없다. 각자의 고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행동도 어떤 이에게는 고를 줄이고 어떤 이에게는 고를 키울 수 있다. 그래서 길은 언제나 개인적이다. 이지은은 자신이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지치는 자신을 보며 이전처럼 절망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고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중요한 것은 고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이었다. 고를 숨기지 않고, 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길이었다. 이 네 번째 이야기는 길을 설명하지만 사실은 멈춤에 대해 말한다. 무언가를 더 하려는 충동에서 잠시 멈추고 지금의 선택이 고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보는 멈춤이다. 이 멈춤이 없으면 어떤 길도 자동화된 행동으로 변한다. 사성제는 삶을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섬세하게 느끼게 한다. 그래서 다시 처음의 말로 돌아온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책을 읽지 말라는 말. 그것은 길을 걷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방향 없이 달리지 말라는 말이다. 길은 이미 삶 속에 있다. 다만 그 길을 길로 보기 위해서는 고를 이해하는 눈이 필요하다. 이 네 번째 이야기가 남기는 질문은 조용하다. 지금 이 선택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이 질문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던질 수 있다면 길은 이미 열려 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읽는 책은 더 이상 부담도 위험도 아니다. 그것은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길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삶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독자는 이전과 다른 질문을 하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대신 지금 이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이 변화는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이다. 행동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마음의 방향을 살피려는 태도가 앞서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사성제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깊이를 드러낸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읽으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꾸준함이다. 처음에는 이해되는 것 같고 마음이 열리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반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고가 얼마나 깊이 습관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사성제의 관점에서 보면 고는 단번에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서서히 이해되는 구조다. 김민수는 한동안 책을 덮고 지내기로 했다. 법의 문장을 머리로 반복하는 대신 자신의 일상을 관찰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느끼는 짜증, 회의 중에 올라오는 불안, 퇴근 후 혼자 남았을 때의 공허함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았다. 그는 그 감정들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라는 이름으로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 과정이 매우 불편했다. 감정을 설명해주는 문장이 없으니 마음이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알게 되었다. 그 불편함 자체가 도망치지 않고 머무르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이전에는 불편함이 올라오는 즉시 책이나 생각으로 덮어버렸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잠시 머무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서는 마음을 빠르게 결론으로 이끈다. 이것은 집착이다. 이것은 무상이다. 이것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판단이 즉시 내려진다. 그러나 사성제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다. 고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 관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지은 역시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가 떼를 쓸 때마다 올라오는 분노를 예전처럼 억누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대로 폭발시키지도 않았다.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보았다. 몸이 어떻게 긴장되는지, 어떤 생각이 따라오는지, 그 분노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를 살폈다. 그러자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치고 두려운 마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때 법은 더 이상 책 속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삶을 해석하는 언어가 된다. 고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이 된다. 이 전환이 일어날 때 독자는 처음으로 법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화려하지 않다. 깨달았다는 확신도 뚜렷한 변화도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고를 느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 현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한다. 고를 이해하려 했더니 오히려 더 괴로워졌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고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고를 느끼는 감각이 섬세해진 것이다. 이전에는 무시하거나 덮어두었던 감정들이 이제는 인식의 표면으로 올라온다. 사성제의 길은 무감각해지는 길이 아니라 더 잘 느끼는 길이다. 김민수는 어느 날 자신의 피로가 단순한 업무량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늘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쉬는 순간에도 자신을 평가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불안해했다. 이 이해는 그를 즉시 편안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 피로를 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오랜 시간 자신을 지켜온 방식의 흔적이었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서는 자신을 빨리 바꾸려 한다. 그러나 사성제의 길은 자신과 친해지는 과정에 가깝다. 고를 없애려 하기보다 고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묻는다. 이 질문은 자신을 부드럽게 만든다. 비난 대신 호기심이 생기고 조급함 대신 인내가 자리 잡는다. 이지은은 자신이 완벽한 엄마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이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생겼다. 그 순간 그녀는 고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삶이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사성제의 멸을 삶 속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이 5번째 이야기는 지속에 대한 이야기다. 한 번의 이해, 한 번의 통찰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고는 반복해서 나타나고 집착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보는 눈이 있다면 길은 계속된다. 사성제는 직선적인 여정이 아니라 원을 그리며 깊어지는 이해다. 그래서 독서의 역할도 달라진다. 책은 해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질문을 환기시키는 존재가 된다. 문장을 외우기보다 문장이 비추는 자신의 반응을 살피게 된다. 이때 독서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 그것은 삶을 대신하지 않고 삶을 돕는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깊다. 나는 지금 변하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해하려 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다면 사성제는 이미 개념을 넘어 경험이 된다. 그리고 그 경험 위에서 읽는 법은 더 이상 무겁지 않다.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삶을 밝힌다. 사성제가 삶 속에서 조금씩 작동하기 시작하면 독자는 이전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된다.
특히 관계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다. 관계는 늘 고의 주요한 무대였다. 사랑과 기대, 실망과 분노, 인정과 거절이 끊임없이 오가는 자리에서 고는 가장 생생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법을 통해 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독서는 관계를 끊거나 무디게 만드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 김민수는 오랫동안 혼자 있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사람들과의 갈등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점점 연락을 줄였고 관계를 단순화했다. 처음에는 고가 줄어든 듯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다른 종류의 고가 나타났다.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자신이 세상에서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스며들었다. 사성제의 관점에서 보면 고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고의 구조는 그대로였다. 인정받고 싶은 집착이 관계 속에서 좌절되면 분노가 되었고 관계를 피하자 외로움으로 변했다. 집착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서는 이런 변화를 놓치게 만든다. 고를 줄였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고를 다른 방식으로 감추고 있을 뿐이다. 이지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아이에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장을 읽고 감정을 줄이려 애썼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도 너무 개입하지 않으려 했고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왜 요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말이 사랑을 줄이라는 뜻으로 변질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성제는 관계에서 물러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고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말은 관계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 아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라는 요청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법은 관계를 차갑게 만든다. 사성제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관계는 도피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장이 된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때 그 말보다 먼저 자신의 기대가 보이기 시작한다. 기대가 좌절될 때 생기는 고의 결을 느끼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를 바꾸려는 충동 역시 집착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김민수는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상처를 받았고 때로는 화가 났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빨리 없애려 하지 않았다. 그 감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살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며 그는 그것을 고라고 불렀다. 그 순간 감정은 적이 아니라 정보가 되었다. 이 변화는 관계의 질을 바꾸었다. 그는 이전처럼 방어적으로 굴지 않았고 모든 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해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이해해야 한다는 강박 역시 또 다른 집착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자신의 반응을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속도 차이가 고의 크기를 바꾸었다. 이지은도 아이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변화를 경험했다. 아이가 울거나 떼를 쓸 때 그녀는 더 이상 즉각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았다. 해결하려는 마음 뒤에는 늘 불안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좋은 엄마여야 한다는 생각, 문제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이 그녀를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 불안을 알아차리자
그녀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느려졌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서는 관계를 이상화한다. 모든 관계가 평온해질 수 있다고 믿게 만들거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목표로 삼게 한다. 그러나 관계에는 본래 마찰이 있다. 서로 다른 욕망과 두려움이 만나는 자리에서 긴장은 자연스럽다. 사성제는 이 마찰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마찰이 생길 때 무엇이 집착되고 있는지를 보게 한다. 이 지점에서 자비의 의미도 달라진다. 자비는 감정을 억누르는 친절이 아니다. 상대를 이해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도 아니다. 자비는 고의 구조를 함께 보는 능력이다. 나의 고와 타인의 고가 분리되지 않았음을 이해할 때 반응은 부드러워진다. 그러나 이 부드러움은 훈련된 태도가 아니라 이해의 결과다. 김민수는 어느 날 후배와의 갈등 속에서 이전과 다른 선택을 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말을 멈췄다. 옳은 말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이 너무 급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화는 매끄럽지 않았지만 이후에 남는 고는 이전보다 훨씬 적었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서는 자주 고독을 미화한다. 혼자 있는 것이 더 깨끗하고 관계는 번뇌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생긴다. 그러나 사성제의 길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명료함이다. 관계를 피하지 않고도 고를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지은은 자신이 아이에게 여전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기대를 없애려 애쓰지 않았다. 다만 그 기대가 좌절될 때 생기는 고를 숨기지 않았다. 아이 앞에서 완벽한 엄마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태도가 생기자 관계는 오히려 더 따뜻해졌다. 집착을 없애서가 아니라 집착을 숨기지 않아서였다. 이 6번째 이야기는 관계를 통해 사성제를 다시 바라본다. 고는 관계 속에서 더 선명해지고 그만큼 배움의 기회도 많아진다. 법을 삶과 분리시키지 않을 때 관계는 수행의 방해물이 아니라 거울이 된다.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볼 용기가 생길 때 독서는 더 이상 현실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질문은 관계에 대한 것이다. 지금 이 관계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다면 관계는 고의 원천이 아니라 이해의 장이 된다.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있는 법은 삶을 차갑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을 더 인간적으로 만든다. 사성제가 관계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이라는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라는 감각이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조건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느끼기 시작한다. 이름, 역할, 성격,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계획이 엮여 하나의 나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난다. 이 지점에서 많은 독자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라는 개념을 떠올린다. 그러나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아를 읽으면 그 말은 자신을 지우라는 명령처럼 들리기 쉽다. 김민수도 한때 무아라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는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문장을 읽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으려 애썼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갈등이 생기면 물러났고 자신을 주장하는 순간 수행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마음이 편해지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잘 모르겠고 선택의 순간마다 망설이게 되었다. 사성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무아의 이해가 아니라 또 다른 집착의 형태였다. 자아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새로운 이상이 되었고 그 이상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다. 무아는 자아를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다. 자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이해다. 이 차이를 모르면 법은 자기 부정으로 흐른다. 이지은 역시 비슷한 혼란을 겪었다. 그녀는 불교 책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을 읽으며 자신의 욕구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피곤하다는 말도 쉬고 싶다는 생각도 집착으로 치부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를 무시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려놓음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사성제를 이해하면 무아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나라고 느끼는 것이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다. 이 이해는 자신을 무시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돌보게 만든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면 지금의 상태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김민수는 어느 날 자신이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본성이라고 믿어왔지만 차분히 살펴보니 어린 시절의 경험, 비교 속에서 자라온 환경, 성과로 평가받아온 시간들이 겹쳐 만들어진 반응이라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그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것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면 반드시 따라갈 필요도 없다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서는 자주 무아를 회피의 도구로 만든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를 지우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공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고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고를 느끼지 않으려는 시도일 뿐이다. 고는 여전히 남아있고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 뿐이다. 이지은은 자신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쉬고 싶다는 마음, 혼자 있고 싶다는 바람, 때로는 아이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고로 바라보았다.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무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나 역시 하나의 조건적 흐름일 뿐이라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 이해는 자아를 강화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자아를 절대화하지 않는다. 사성제는 이 중도를 가르친다. 나를 전부라고 붙잡지 않으면서도 나를 함부로 밀어내지 않는 태도다. 이 태도가 생기면 독자는 자신에게 훨씬 친절해진다. 친절함은 방종이 아니라 이해에서 나온다. 김민수는 자신이 의견을 말할 때마다 느끼던 불안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 불안은 이기심의 증거가 아니라 소속되고 싶어 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다. 이 마음을 이해하자 그는 더 이상 무조건 침묵하지 않게 되었다. 말할 때도 있었고 말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가 되었다는 점이었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서는 수행을 정체성으로 만든다. 나는 수행자다. 나는 집착하지 않는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이미지가 생긴다. 그러나 이 이미지 역시 집착이다. 그리고 이 집착은 미묘한 우월감이나 고립감을 낳는다. 무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이미지마저 조건적으로 생겨났음을 보는 것이다. 이지은은 자신이 좋은 엄마라는 정체성에 얼마나 매달려 있었는지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고가 생겼고 그래서 더 완벽해지려 애썼다. 이 구조를 보자 그녀는 조금씩 느슨해질 수 있었다. 좋은 엄마가 아니라도
여전히 엄마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 7번째 이야기는 자아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철학적인 논의가 아니라 매 순간의 반응을 바라보는 이야기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인정받고 싶을 때 올라오는 나라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절대적인 나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서는 무아를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무아는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이해의 부산물이다. 고를 보고, 고의 원인을 보고, 고가 멈추는 순간을 경험하고, 그 흐름 속에서 나라는 감각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게 될 때, 무아는 설명이 아니라 체험이 된다. 김민수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지은도 여전히 좋은 엄마이고 싶다. 그러나 그 바람이 생길 때 그들은 예전처럼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그 바람 역시 고의 한 형태로 보고 이해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차이가 삶을 크게 바꾼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질문은 자신을 향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지키려는 나는 어떤 조건 위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무아는 더 이상 두려운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없애는 말이 아니라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는 이해다.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있는 법은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과 함께 숨쉬게 한다. 사성제가 삶과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독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혼란을 경험한다. 괴로움이 줄어드는 듯하다가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시 깊은 고가 올라오기 때문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이미 이해한 것 아닌가? 왜 아직도 이렇게 흔들리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서는 다시 독이 될 수 있다. 고가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은 길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길이 삶 깊숙이 들어왔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전에는 표면적인 고만 느꼈다면 이제는 더 미묘하고 깊은 집착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확장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독자는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고 다시 법을 도피처로 삼는다. 김민수는 어느 날 이유 없이 허무해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관계도 이전보다 부드러워졌고 일에서도 큰 갈등은 없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 들었다. 그는 그 공허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했다. 법을 공부하면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비어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 공허함은 많은 수행자들이 마주치는 지점이다. 집착이 하나둘 느슨해질수록 그동안 집착으로 채워져 있던 자리가 드러난다. 이때 공허함을 잘못 이해하면 다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한다. 새로운 목표, 더 깊은 가르침, 더 강한 수행을 찾는다. 그러나 사성제의 관점에서 이 공허함은 제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신호다. 이지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아이와의 관계가 안정되자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이 생겼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동안 그녀의 삶은 역할과 책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자 그 역할들 뒤에 남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 지점에서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서는 공허함을 위험으로 해석한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분주해진다. 그러나 사성제의 이해는 이 공허함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
아무것도 채우지 않아도 되는 자리,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고해멸과 매우 가까운 감각이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다. 김민수는 이 공허함을 견디기 어려워 다시 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장을 붙잡지 않았다. 그는 읽다가 멈추고 문장이 자신의 마음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살폈다. 위로가 되는 문장 앞에서는 안도감을 느꼈고 날카로운 문장 앞에서는 방어심이 올라왔다. 그는 그 반응들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알아차렸다. 이 독서 방식은 이전과 전혀 달랐다. 책은 더 이상 정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집착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이때 독서는 수행이 되지만 그 수행은 어떤 성취감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남긴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독자를 혼란에 빠뜨리기보다 삶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한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서는 확신을 원한다. 나는 옳게 가고 있다는 신호, 잘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는다. 그러나 사성제의 길에서는 확신이 줄어든다. 대신 유연함이 생긴다. 모든 상황을 하나의 해석으로 고정하지 않게 된다. 이 유연함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자유를 동반한다. 이지은은 자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분명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전에는 아이가 몇 살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하고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가 비교적 명확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그림이 흐려졌다. 대신 하루하루의 상태를 더 세심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 변화는 그녀를 불안하게도 동시에 편안하게도 만들었다. 이 불안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상태는 사성제의 길에서 매우 자연스럽다. 고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고는 여전히 나타나지만 그것을 삶의 오류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변화의 일부가 된다. 이때 독자는 더 이상 고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를 통해 자신이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배운다. 김민수는 자신이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 욕망을 없애려 애쓰지 않았다. 다만 그 욕망이 좌절될 때 어떤 고가 생기는지를 살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이전보다 덜 흔들렸다. 욕망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욕망을 숨기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서는 무집착을 이상화한다.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상상한다. 그러나 사성제의 이해는 무집착을 다르게 본다. 집착이 생길 때 그것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 집착에 완전히 끌려가지 않는 상태로 이해한다. 이 차이는 삶의 질을 크게 바꾼다. 이 7번째 이야기는 공허함과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다. 길 위에서 나타나는 이 감각들은 장애물이 아니라 방향이 맞다는 신호일 수 있다. 법을 제대로 만나면 삶은 더 단순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 그러나 그 깊이와 넓이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질문은 조용하지만 본질적이다. 지금 이 공허함을 나는 채우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해하려 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머무를 수 있다면 사성제는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읽는 책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않는다. 그것은 나와 함께 걷는다. 사람이 사성제를 삶 속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다. 이전에는 고가 생길 때마다 자신을 문제로 보았다면 이제는 고를 하나의 현상으로 본다. 이 변화는 자존감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자신을 좋게 평가하려는 시도도 아니고 자신을 긍정하라는 자기암시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리감이다. 김민수는 예전에는 실수 하나에도 며칠씩 자신을 괴롭혔다. 그 실수는 그의 가치 전체를 규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사성제를 삶의 언어로 이해하기 시작한 이후 그는 실수를 고의 한 장면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 실수 뒤에 따라오는 수치심과 불안, 방어심을 관찰하면서 그는 깨달았다. 고는 실수 그 자체보다 실수를 붙잡는 마음에서 커진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그를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전보다 더 정직하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 변명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태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서는 흔히 자기 비난과 자기 합리화 사이를 오간다. 그러나 사성제를 이해한 마음은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문다. 그곳에는 관찰이 있고 판단은 늦춰진다. 이지은 역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좋은 엄마라는 기준 앞에서 늘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제는 부족함이 고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고가 생기고 그 고를 통해 배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 이해는 그녀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성실하게 아이와 마주하게 했다. 사성제의 이해는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게 만들지 않는다. 깨달았다는 생각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평범함이 선명해진다. 화가 나고 흔들리고 실수하는 자신이 특별한 결함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때 고는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조건 속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 김민수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잘하려고 애써왔을까?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니 그는 오래전부터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인정받지 못하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그의 삶을 지배해왔다. 이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다. 고의 뿌리를 보았기 때문이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서는 자신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만든다. 그러나 사성제를 이해한 마음은 자신을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이 차이는 삶 전체의 질을 바꾼다. 고를 없애려는 삶과 고를 이해하려는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이 7번째 이야기는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고는 외부에서만 오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기대와 이미지,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집착이 고를 키운다. 이 집착을 없애려 애쓰지 않고 그 작동 방식을 보는 순간 자신과의 관계는 부드러워진다. 그 부드러움 위에서 법은 비로소 안전해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성제는 더 이상 특정한 가르침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틀이 된다. 무엇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마음은 자연스럽게 묻는다. 지금 이 고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질문은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와 자신을 분리시켜준다. 이 분리가 고의 강도를 낮춘다. 이지은은 어느 날 아이가 크게 아팠을 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불안을 느꼈다. 걱정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걱정에 휘둘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불안을 없애야 할 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반응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자 불안은 그녀를 마비시키지 않았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서는 감정을 비정상으로 만든다. 화내는 자신, 두려워하는 자신,
슬퍼하는 자신을 문제로 규정한다. 그러나 사성제의 관점에서는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감정을 붙잡고 동일시할 때 고가 커진다. 이 이해가 생기면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다가온다. 김민수는 자신의 감정이 훨씬 다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평온하거나 불안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에 수많은 결이 있었다. 미묘한 질투,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 이유 없는 초조함. 그는 이 감정들의 이름을 붙이기보다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그를 현재에 더 머물게 했다. 미래를 통제하려는 생각이 줄어들고 과거를 반복해서 되짚는 습관도 약해졌다. 사성제의 이해는 시간을 단순화한다. 지금 이 순간의 고를 보는 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와 미래는 고를 설명하는 이야기일 뿐, 고 자체는 언제나 지금 일어난다. 이지은은 명상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게 되었다.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를 기다리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살폈다. 특별한 자세나 환경이 없어도 사성제는 작동했다. 고는 언제나 나타났고 그때마다 관찰의 기회가 있었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서는 수행을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가둔다. 그러나 사성제를 이해한 삶에서는 일상이 수행이 된다. 고를 피하지 않고 고를 과장하지도 않으며 고를 통해 배우는 태도가 자리 잡는다. 이 태도는 삶을 단순하게 만든다. 이 8번째 이야기는 시간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다. 법은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가장 선명해진다. 그 하루를 있는 그대로 살아낼 수 있을 때 독서는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 법은 문장이 아니라 습관이 된다. 사성제를 삶의 기본 틀로 받아들이게 되면 독자는 더 이상 법에 의존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법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법이 삶 속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매 순간 그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독서는 다시 한번 그 역할을 바꾼다. 김민수는 예전처럼 불교 책을 연달아 읽지 않게 되었다. 대신 가끔 한 문장을 읽고 오래 머물렀다. 그 문장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닿는지를 살폈다. 이해되지 않는 문장은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이해되지 않는 상태를 그대로 두었다. 그 여백 속에서 삶이 먼저 움직였다. 이지은도 책을 통해 위로받으려 하지 않았다. 위로는 필요했지만 책에서 즉각적인 답을 찾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성제는 삶을 대신 설명해 주지 않는다. 삶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독서는 법을 권위로 만든다. 책의 문장이 자신의 경험보다 위에 놓인다. 그러나 사성제를 이해한 마음에서는 경험이 중심이 된다. 법은 경험을 설명하는 언어가 될 뿐이다. 이 전환이 일어날 때 독서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 이제 처음의 문장이 다시 떠오른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책을 읽지 말라는 말. 이 말은 배타적인 경고가 아니라 정직한 안내였다. 법은 마음의 방향을 요구한다. 그 방향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법은 쉽게 오해된다. 이 9번째 이야기는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다. 이해했다는 생각, 깨달았다는 느낌, 특별해지고 싶다는 욕망까지도 내려놓게 된다. 그 내려놓음 속에서 삶은 더 평범해지고 그 평범함 속에서 고는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된다. 김민수는 여전히 흔들린다.
이지은도 여전히 지친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그 상태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관찰의 대상이다. 이 차이는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이 이야기는 곧 끝을 향해 가지만 사성제의 길은 끝나지 않는다. 매 순간 다시 시작된다. 고를 보고, 원인을 보고, 멈춤의 가능성을 보고, 길을 확인한다. 이 단순한 반복 속에서 삶은 조금씩 가벼워진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의 물음이다. 지금 이 삶에서, 이 마음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을 품을 수 있다면 어떤 책도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 법은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이야기가 된다. 이야기는 다시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온다. 이 책을 읽지 말라는 말.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거부처럼 느꼈을지도 모른다. 배움의 기회를 막는 말, 법을 독점하는 선언처럼 들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이 말은 닫는 말이 아니라 여는 말이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배척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려는 조심스러운 손짓이다. 법은 언제나 중립적이다. 그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칼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다치게 하기도 하듯 법 역시 마음의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한 마음은 법을 붙잡아 자신을 강화하려 한다. 옳아지고 싶고 흔들리지 않고 싶고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 욕망 자체가 고의 구조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 채 법은 또 하나의 장식이 된다. 김민수는 오랜 시간 동안 이 과정을 지나왔다. 책을 통해 자신을 지키려 했고 법으로 마음을 무장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지쳐서 멈추었다.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다.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여전히 상처받기 쉬운 자신을.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았고 정당화하지 않았고 이해했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자리에는 특별한 깨달음이 없었다. 환희도 해탈의 감각도 없었다. 다만 숨이 있었고 불완전한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는 이전보다 덜 괴로웠다. 문제는 그대로였고 삶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자신을 밀어내는 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성제가 삶 속에서 완전히 스며든 순간이었다. 이지은 역시 비슷한 지점에 도달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대신 흔들리는 엄마로서 아이 앞에 서 있었다. 아이의 감정을 고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도 이전보다 덜 아팠다. 고는 여전히 있었지만 고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독서는 다시 가능해진다. 이제 책은 답을 주지 않아도 된다. 문장이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고 깊은 교리가 와닿지 않아도 괜찮다. 독자는 더 이상 책에 매달리지 않는다. 책이 없어도 이미 삶 속에서 법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읽는 문장은 마음을 끌고 가지 않는다. 다만 조용히 공명한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책을 읽지 말라고.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은 금지의 언어가 아니라 신뢰의 언어다. 지금은 읽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 삶을 먼저 살아도 된다는 인정이다. 고를 충분히 만나고 고의 원인을 몸으로 느끼고 고가 잠시 멈추는 순간을 스스로 경험한 뒤에 그때 책은 저절로 손에 들리게 된다.
법은 삶을 대신하지 않는다. 법은 삶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법은 삶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다. 법은 삶을 더 정직하게 살도록 돕는 언어일 뿐이다. 그 언어가 필요해지는 순간은 삶을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는 아직 책을 붙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이미 책을 내려놓았을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괜찮다. 중요한 것은 책을 읽고 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고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다. 고를 적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사성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더 이상 고를 없애겠다고 다짐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고를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 약속이 지켜질 때 삶은 이전과 같은 모습이면서도 전혀 다른 깊이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 깊이 속에서 읽는 어떤 책도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